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남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쿵, 쿵, 낡은 건물의 심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해질녘의 희미한 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양 냄새와 삶의 고단함이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등을 닦아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기침이 덜하네. 곧 좋아질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은 저희 부부의 남은 시간을 모래시계처럼 하루하루 줄어들게 만들고 있었죠.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그곳엔 아들 혁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1년에 한두 번 돈 필요할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었어요. 행색은 멀끔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에 비싸 보이는 시계까지 차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 덜컥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감추고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녁은 먹었고. 혁태는 제 질문에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한번 힐끗 보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언가 아주 어렵고 힘든 말을 꺼내기 위해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찬물을 끓이며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 너 하는 일은 잘 돼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별일 없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혁태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흥분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대박날 사업 아이템 하나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기회라고요. 혁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영어와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한 사업 계획서였어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최적 선택 솔루션. 이름도 거창한 사업에 대해 아들은 침을 튀겨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초기 투자금은 거의 다 모았는데 마지막으로 서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할 운영자금 10억이 딱 부족하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아들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성공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저희 진짜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요? 그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국내 최고의 병원, 최고 명의한테 모실 수 있다고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가 강남에 제일 좋은 집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매년 보내드릴게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열망이 제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저희 부부에게 남은 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남편의 치료는 물론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혁태야, 너 지금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 아버지 저렇게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우리한테 그런 큰 돈 없어. 왜 없어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담보로 딱 10억만, 아니 10억까지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딱 한 달만 빌려주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다음 달 말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까지 원금에 은행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요. 제 인생을 걸고 맹세해요, 어머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듬직하게만 보였던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안방에서 남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그게 애비 앞에서 할 소리냐? 어느새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 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은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친구랑 동업한다면서 퇴직금 일부 끌어다 쓰고는 어떻게 됐어? 그 전에는 주식으로 돈 불려준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과가 뭐였냐고. 네가 지금까지 한 약속 중에 지킨 게 단 하나라도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혁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시작해서 늘 흐지부지한 끝을 맺곤 했죠. 아버지, 이번은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세상을 몰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 민주랑 결혼도 했고 이제 가장이라고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들의 변명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실해? 뭐가 확실한데? 너 눈앞에 이익만 보고 달려드는 그 버릇,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 같아?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네 엄마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마련한 우리 목숨줄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네 애비 치료비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담보로 돈을 내놓으라고? 너는 애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냐?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살리려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혁태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고 부자간의 고성은 한동안 집안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제 머릿속도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남편 말이 맞아요. 아들을 믿었다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번 기회마저 외면하면 아들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여보, 그만해요. 애 앞에서라며 남편을 말리려던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는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과 아들의 싸움을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혁태 씨가 너무 다급해서 표현을 잘못했나 봐요. 너무 노여워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아들의 말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미 확보된 투자처 명단과 구체적인 수익 모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업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게 얼마나 무리한 부탁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번이 아니면 안 돼요. 혁태 씨가 이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저는 옆에서 전부 지켜봤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거르면서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은 정말 재기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힘들게 사시는 거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해서 두 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목표예요. 딱 한 달이에요. 저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릴게요.
다음 달 말일까지 집 원상 복구해 놓고 아버님 치료비는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저희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단단했던 제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절대 안 되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아들 내외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을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외면하고 평생 그 모습을 마음에 짐처럼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속아주자.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어리석은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 몰래 혁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만나자고요. 은행 창구에 앉아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쓸 때마다 마치 제 인생의 무게를 꾹꾹 눌러 담는 것 같았어요. 서류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제 통장이 아닌 아들의 회사 통장으로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혁태와 민주가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저희가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 말일 아시죠? 그날 저희가 오늘 빌린 돈 전부 들고 제일 큰 과일 바구니 사서 찾아뵐게요. 아버지께는 저희가 나중에 성공해서 정식으로 사죄드릴게요. 혁태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기뻐하는데 잘 될 거야. 이번에는 정말 잘 해낼 거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다 너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아들 내외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제 마음에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한 달 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직접 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등대 불빛처럼 아들의 성공이 우리 부부의 끔찍한 현실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였죠.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싶어서 일부러 더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의 약시중을 들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먼지가 쌓일 틈도 없이 집 안을 쓸고 닦았어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래서 미리 집안을 환하게 밝혀두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당신 콧노래가 여기까지 들리네 하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이제 곧 우리한테도 볕들 날이 오겠지 싶어서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해줬다는 말은 차마 남편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아는 터라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모든 걸 뒤엎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돈이 급하다며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돈을 받아가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연락 한 번 없는 아들이 밉고 서운했겠지만 그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얼마나 바쁘면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을까. 지금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일 테니 내가 이해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이 보냈던 사업 계획서를 다시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 서류 뭉치가 마치 저희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증서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꽤 오랫동안 울리고 나서야 낯선 소음과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자들 미팅 중이라서요. 별일 없으시죠?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고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1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그 통화 하나에 또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정말 바쁘구나. 투자자 미팅이라니 일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남편에게 달려가 여보, 방금 혁태랑 통화했는데 지금 투자자 미팅 중이래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나 봐요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놈 말을 뭘 믿고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 역시 아들의 소식이 아주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열흘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무슨 일이니? 하고 남기는 제 문자에는 한참이 지나서야 회의 중 혹은 운전 중이라는 단답형의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희망은 담뱃불처럼 조금씩 타들어가며 불안이라는 죄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벌떡벌떡 깨기 일쑤였고 밥을 먹다가도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힐끔거렸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기침은 더 잦아졌고 밤마다 열에 들떡 끙끙 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존에 쓰던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며 아직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효과가 입증된 신약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표적 치료제인데 유전자 검사 결과 환자분께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한 달 약값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저희 부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돈을 구해봤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집은 이미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곁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남편의 목숨과도 같은 치료비를 아들의 뜬구름 잡는 사업에 던져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이대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혁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통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호음이 20번 넘게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포기하려던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민주였습니다. 아가, 나다. 혁태 좀 바꿔줄 수 있니? 아주 급한 일이라서 그래. 제 목소리는 다급함에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민주가 혁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아주 짜증이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요? 저 바쁘다니까요. 혁태야, 네 아버지 일이 급해서 그래. 병원에서 그러는데 새로 나온 약을 써야 한대. 근데 그 약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구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네 사업은 잘 돼가지. 혹시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융통해 줄 수는 없는 거니? 저는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사업 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인 줄 아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제 막 투자금이 들어와서 서버 구축하고 인력 뽑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빼면 사업 전체가 망가진다고요. 아버지 일은 안타깝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 달에 약속한 돈 드리면 그때 좋은 약 쓰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성가신 부탁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죠.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머니,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하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제가 성공해야 아버지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진짜 바빠서 이만 끊어야 해요. 전화는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성공해야 아버지도 살릴 수 있다. 어쩌면 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단 한순간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력에 표시해둔 약속의 날짜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에게 드릴 죽을 쓰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과일 몇 개를 들고 저희 집에 들렀어요. 형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네 마트 가다가 형님네 며느님 봤잖아요.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어찌나 멋있던지. 사업이 잘 되나 봐요. 호호. 아주머니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외제차? 혁태가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아주머니를 배웅하고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며느리 민주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어요. 한동안 뜸했던 며느리의 SNS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은색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영화배우처럼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드디어 우리에게 온 S클래스. 남편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CEO 아내 성공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음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값비싼 와인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그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오붓한 저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벨라니 클래식 토트백이라는 이름의 명품 가방, 수백만 원짜리 시계,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 세트. 며느리의 SNS는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세상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주와 혁태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에는 귀찮다는 듯이 반응하던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1원 한 푼 빼줄 수 없다던 아들이 뒤에서는 저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바쁘다는 것은 모두 핑계였어요.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믿고 기다렸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약속의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저건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걸 거야. 투자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곳에 다닌 걸 수도 있잖아.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을 온통 검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약속의 날까지 남은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늘만은 아들에게서 반드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어쩌면 아침 일찍 돈을 들고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현관문과 휴대전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휴대전화는 그저 차가운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죠.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오늘따라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오늘이 혁태가 돈 갚기로 한 날이에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신호음이 계속해서 귓전을 때렸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 민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주의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지갑만 대충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저 금방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제 발걸음은 마트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예전에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사진 한 장을 기억해냈습니다. 새 차 사진의 배경으로 아파트 현관 입구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곳에 더 제니스 타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설마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생각과 역시 내 돈을 떼어먹을 작정이었구나 하는 분노가 뒤엉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걸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제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건물들과 번쩍이는 외제차들,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경비실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 아파트의 김혁태, 고민주 씨 댁이 몇 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은 하셨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사 도우미로 오늘부터 일하기로 해서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원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펜트하우스인 5701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가 오해한 것이기를.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이 어머니 오셨어요? 지금 막 돈 보내려고 했는데 하고 웃으며 저를 맞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마침내 57층에 도착했고
웅장한 크기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며느리 민주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가, 나다. 혁태 엄마.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주렴.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참의 침묵 끝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민주는 실크 잠옷 차림에 방금 미용실에라도 다녀온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민주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불쾌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인터폰으로 저를 보고 문을 열어준 며느리였습니다. 아가, 나라고. 혁태 엄마. 왜 그래, 사람을 앞에 두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지방에 계신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아들 혁태가 와인 잔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혁태는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혁태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물쩍거렸고 그 순간 민주가 혁태의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물었어요. 여보, 이분 알아? 자꾸 자기가 당신 엄마라는데 당신 혹시 숨겨놓은 엄마라도 있었어? 그 말은 아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모른다고 해야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민주야, 너 왜 이래? 우리 엄마잖아 하는 말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박살 내버렸습니다. 혁태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몰라. 처음 보는 분인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배신감, 절망감, 분노.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한테는 애미도 없냐? 네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이성을 잃고 아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주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이 아주머니가 정말. 경비원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려요. 민주의 비명소리에 엘리베이터에서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꾸 우리 집이라고 우기면서 소란을 피워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빨리 좀 끌어내주세요. 경비원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며 절규했어요. 이거나. 나는 이 집 아들 엄마라고.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내 돈 10억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제 외침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혁태는 끝까지 외면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 심장에 박히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경비원에게 질질 끌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의 주민 몇몇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1층 로비에 거의 내동댕이 쳐지다시피 쫓겨난 저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아니 몰라.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린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감각에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행인 한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저는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에는 마치 저를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보였어요.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실토해야만 합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힘겹게 기대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마트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애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준 사실,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했던 사실, 그리고 오늘 아들 내외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죠. 모든 고백이 끝나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남편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욕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도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바보같이 그걸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저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자식한테 속은 게 어디 당신뿐이겠어.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을 만들어놨으니 이 모든 게 내 업보야. 남편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저를 원망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저를 감싸주는 남편의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병세는 거짓말처럼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리자 그의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력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신약은커녕 기존에 받던 치료를 이어갈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간호하며 그의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정신이 조금 맑아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금자야, 나 젊었을 때 기억나? 당신이랑 연애할 때 내가 조그만 심부름센터 같은 데서 일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탐정사무소 비슷한 곳에서 일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내가 사람 찾는 법, 정보 캐는 법 같은 걸 좀 배웠었어. 그때는 그게 나중에 다 쓸모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해. 그리고 그냥 살면 안 돼. 아주 똑똑하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진짜 복수야. 저놈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알았지? 남편은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지침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남편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거의 없었고 찾아오는 지인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당연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장례식장을 홀로 지키며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외롭고 서러웠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손때 묻은 책들을 정리하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었죠.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말했던 탐정사무소 시절의 노하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행하는 방법,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 유용한 인맥들의 연락처와 그들의 특징까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 시나리오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었어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가장 절박한 사람의 몫이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남편의 육고를 모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 작은 함에 담긴 남편의 흔적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소원 내가 꼭 이뤄줄게.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당신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반드시 끝내고 말겠어. 그날 남편의 죽음과 함께 나약했던 과거의 이금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이금자가 태어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무기가 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시간들이 슬픔과 절망으로 질척이는 늪 같았다면
이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아슬아슬하게 곤두서 있었죠. 눈물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남편의 낡은 수첩은 더 이상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복수를 위한 교본이자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수첩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달고 다른 글씨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 하나하나에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해서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수첩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쪽에 가장 굵은 글씨로 쓰인 이름이 있었죠. 조철중 반장. 의리 하나는 진짜인 친구. 하지만 돈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음. 남편이 남긴 짧은 메모를 보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다운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후 아주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습니다. 조철중 씨 되십니까? 저는 김인석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금은 놀란 듯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인석이 형님 댁이라고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형님은 잘 지내시죠? 제 남편,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제 담담한 대답의 상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랬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의 사과를 가로막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과하시라고 전화드린 거 아닙니다. 조 반장님께 의뢰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반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음 날 오후에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수첩에 적힌 주소를 들고 을지로의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AQD 기획이라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하자 희미하게 담배 찌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남자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힌 대로 돈이 되지 않는 손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조 반장님 되시죠? 어제 전화드렸던 이금자입니다. 제 말에 남자는 그제야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쉬는 훌쩍 넘어 보이는 얼굴에 세상사에 닳고 다른 듯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소파를 가리키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인석이 형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그는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아주 희미한 슬픔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좋은 형님이었는데.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조 반장은 본론을 꺼내라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혁태와 며느리 민주에게 10억 원을 사기당한 이야기, 그 돈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가 저를 문전박대했던 그날의 일까지. 제 이야기는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주 건조하고 사실적인 보고서 같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해봤자 이런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조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드님을 찾아가서 혼쭐이라도 내달라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만. 아니요. 그런 유치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착수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제 아들 김혁태와 며느리 고민주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들이 운영한다는 회사의 실체, 자금 흐름,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요. 제 단호한 태도에 조 반장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제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세상에 흔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판을 키우시면 아주머니께서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다칠 게 뭐가 더 남았겠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돈도 제 인생도 이미 다 잃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려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조 반장님은 그저 제가 의뢰한 일만 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성공 보수는 그놈들한테서 되찾는 돈의 30%를 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에 조 반장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10억에 30%면 3억. 그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액수였을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담배 연기 속에 잠겨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석이 형님 얼굴을 봐서 그리고 아주머니 눈빛을 믿고 이 일 한번 맡아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외에 다른 행동은 절대 먼저 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식었을 때 해야 성공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조력자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 반장에게서 매일 저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역시 전문가였어요. 며칠 만에 혁태와 민주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제로봉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어요. 번듯한 사무실은 단기간 임대한 것이었고 직원이라고는 아들 내외와 아르바이트생 두어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AI 기반 큐레이션 플랫폼은 실체도 없는 그저 그럴듯하게 만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몇 장이 전부였죠. 제 돈 10억 원의 행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조 반장이 추적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중 3억 원은 즉시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보증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법인카드라는 명목으로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골프 회원권 등을 사는데 흥청망청 쓰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들 부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흥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금액은 며느리 민주의 친정 식구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와 남편을 속여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을 작정이었던 거죠.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에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피 같은 돈으로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분노를 지금 터뜨려서는 안 된다. 조 반장의 말처럼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만 한다. 저는 조 반장에게 다음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놈들한테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 명단을 전부 알아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요. 며칠 후 조 반장은 제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혁태의 유령 회사에 투자한 10여 명의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소액을 투자한 개인들이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투자한 노부부, 가게 보증금을 빼서 넣은 자영업자, 심지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투자한 20대 청년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혁태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조 반장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과 가짜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로봉 이노베이션 투자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제가 제시하는 내부 정보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아들 내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매일 밤 혁태와 민주에 대한 성토 대회가 열렸어요. 모두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과 분노를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기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복수를 위한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저는 적의 내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도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제 목표는 아들 혁태와 며느리 민주,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조 반장의 보고서와 제가 기억하는 그들의 성격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오직 돈과 욕망으로만 엮여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 하나만으로도 쉽게 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혁태의 의심 많고 귀가 얇은 성격, 그리고 민주의 끝없는 허영심과 탐욕이었죠. 첫 번째 목표는 아들 혁태였습니다. 혁태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아이였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 잘난 척 했지만 그 속은 언제나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자신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아내 민주에게 상당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 반장에게 부탁해 대포폰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정보가 남지 않도록 조작한 후 야심한 시각에 혁태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김혁태 대표님, 당신의 아내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자신만의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이 아내분의 친정 쪽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대표님은 알고 계십니까? 작은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일부러 애매하고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할 테고 너무 막연하면 그냥 무시해버릴 테니까요. 저는 이 짧은 문자가 혁태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날 의심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 반장의 보고에 따르면 문자를 받은 날 이후로 혁태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민주가 통화할 때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밤늦게까지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회사 계좌 내역을 뒤적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주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짜증을 냈고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 반장의 보고 내용이었죠.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뿐인데
연못에는 이미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목표는 며느리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똑똑했지만 그만큼이나 사치와 허영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SNS는 온통 명품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녀의 그 욕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가 직접 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청담동 사모님들의 비밀 투자 클럽이라는 가상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 반장의 인맥을 총동원해 진짜 상류층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을 섭외했어요. 그녀의 임무는 미용실, 백화점 VVIP 라운지 등 민주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여 민주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성공했습니다. 섭외된 여성, 박 여사는 능숙하게 민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명품 가방을 칭찬하며 말을 걸었고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주는 진짜 상류 사회에 편입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박 여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죠. 며칠 후 박 여사는 민주에게 아주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 씨, 혹시 재테크에 관심 많아? 우리끼리만 하는 아주 특별한 정보가 있는데. 상장 직전에 바이오 회사 주식을 우리가 선점하는 거야. 정보가 워낙 극비라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되는데 민주 씨는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최소 5배는 보장된 투자라고. 박 여사의 말에 민주의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성이 많은 여자였기에 처음에는 소액만 투자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그 미끼를 민주가 덥석 물도록 그녀가 투자한 돈의 2배를 며칠 만에 수익금이라며 돌려주었습니다. 어머, 민주 씨는 운도 좋네. 우리가 투자하자마자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벌써 2배나 올랐잖아. 박 여사의 말에 민주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투자금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리기에는 최근 들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혁태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신경 쓰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제가 심어놓은 2개의 덫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혁태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민주의 자금 사용 내역을 의심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비밀 투자 클럽에 넣을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혁태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집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조 반장이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저는 그들의 살벌한 대화를 매일 밤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을 수 있었죠. 당신 요즘 나 몰래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아? 회사 돈이 당신 쌈짓돈인 줄 알아? 뭐, 내가 돈을 썼으면 얼마나 썼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말도 없이 큰 돈을 어디로 보냈던데, 그건 뭔데? 그건 사업상 필요한 투자금이었어. 당신처럼 명품 사느라 쓰는 돈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친정에 보낸 돈은 대체 뭐야?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린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은 당신 친구들 술 사주는 돈은 안 아깝고 나는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건 아까워. 당신 정말 치사하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핥히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돈 때문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남편이 고통스럽게 기침하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행복에 겨워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고통은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차갑게 되뇌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 큰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가 달았던 민주는 결국 혁태 몰래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박 여사에게 건네며 이번에는 10배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들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돈이 박 여사의 손을 거쳐 제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청담동 사모님들의 비밀 투자 클럽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잠적했고 민주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죠. 설상가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에서 회사로 거센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혁태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는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우리 회사를 다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당신이 나를 먼저 의심했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복수를 다짐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성안의 적들은 이제 제 손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내부 균열을 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들을 둘러싼 외부의 벽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평판을 박살내고 모든 돈줄을 끊어버려 그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론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닉네임 진실의 펜을 사용하는 남자였는데 그는 다른 피해자들처럼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조 반장에게 그의 신원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조 반장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의 본명은 최민준, 한때 사회부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던 잘나가던 기자였으나 대기업의 비리를 건드렸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제로봉 이노베이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저와 같은 피해자였던 거죠. 저는 그가 제 두 번째 조력자가 되어줄 완벽한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최민준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피해자이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와 한번 만나주시죠. 제 메시지에 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그가 전직 기자였다는 사실과 해고당한 경위까지 알고 있다고 말하자 마침내 만남에 응했습니다. 저희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마른 체격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내 정보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저는 제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바로 김혁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제 고백에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제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모든 일을 남편의 죽음까지 포함하여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조 반장을 통해 수집해 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그의 앞에 꺼내놓았어요. 유령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들, 아들 내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명품을 사고 유흥비로 쓰인 내역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훑어보는 최 기자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기자로서의 뜨거운 의지로 바뀌어 갔어요. 그는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최 기자님도 그중 한 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펜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성공 신화를 무너뜨리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날카로운 펜이요. 최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이 선 듯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돈까지 사기당하고 나니 세상을 향한 분노만 남았었는데 어머님을 보니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복수의 칼날, 진실의 펜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최 기자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만나며 기사와 전략을 짰습니다. 단순히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대중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혁태와 민주를 서서히 압박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몇 단계에 걸친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여 업계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최 기자는 자신이 아는 후배 기자가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첫 번째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단독 신생 IT 기업 대표 부부의 초호화 생활, 그 자금의 출처는 투자 사기 의혹 솔솔. 기사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실명은 없었지만 AI 기반 플랫폼, 최근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이사, 은색 외제차 등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IT 및 투자업계 사람들은 그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었죠.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혁태와 민주를 향한 비난과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피해자 단톡방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통쾌해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혁태와 민주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반장의 보고에 따르면 기사가 나간 직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또다시 끔찍하게 싸웠다고 해요. 이게 다 당신이 SNS에 쓸데없는 자랑질을 해대서 그런 거잖아. 뭐? 그럼 당신이 떳떳하게 사업했으면 이런 기사가 났겠어? 그들은 언론사에 연락해 기사를 내려달라고 협박했지만 작은 언론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후속 보도를 기대하라며 그들을 더욱 압박했죠. 불안과 초조에 휩싸인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큰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기존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제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최 기자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담은 두 번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명품 쇼핑과 호텔 숙박비 등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었죠.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여론은 완전히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투자금으로 명품 쇼핑한 파렴치한 부부라는 꼬리표가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이제 곧 끝이 보여.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저 악마 같은 것들이 심판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제 복수의 무대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거대한 돋보기 아래 놓인 아들 내외의 삶은 맹렬한 햇빛에 놓인 얼음처럼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한때는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SNS 계정은 이제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댓글창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욕설과 저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조 반장이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그들이 스스로를 가둔 그 호화로운 감옥 안에서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대로 주저앉아 파멸을 기다릴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오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상상 이상의 발악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역시나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반장으로부터 그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을 성공한 젊은 기업을 향한 기성 세력의 음해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 정면 돌파를 시도할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입니다. 남은 돈을 전부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대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한 그들의 처형대가 될 터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번 목표가 골드피스 캐피탈이라는 점이 제게는 더 없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골드피스 캐피탈의 윤 회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혁태와 민주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곧바로 최민준 기자에게 연락해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비장의 무기, 조 반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비밀 장부 원본 파일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제 돈 10억 원을 포함한 투자금이 어떻게 그들 부부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사라져 갔는지, 그 끔찍한 여정이 날짜별, 항목별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였죠. 최 기자님, 이 파일을 윤 회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주 안전하고 절대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요. 윤 회장은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최 기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론계에 몸담았던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윤 회장의 최측근 비서에게 골드피스 캐피탈의 미래를 위한 작은 재현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함께 이 파일을 전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민주의 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는 그녀라도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을 건드리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수소문한 끝에 민주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상가에 위치한 세탁소는 눅눅한 습기와 화학 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주의 부모님은 딸과는 전혀 다른 평생을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비통하고 절망적인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죠. 사부인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하나를 잘못 키워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처절한 모습에 당황한 민주의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짓 시나리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혁태가 사실은 아주 나쁜 사기꾼들에게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놈의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저 얼굴마담으로 이용당했을 뿐이고 투자금은 그 나쁜 놈들이 전부 가로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는 우리 착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을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까지 남편의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가상의 나쁜 사기꾼들과 제 아들 혁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저 순진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민주 부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사부인. 저는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놈이 마지막으로 투자 설명회라는 걸 해서 모든 걸 만회하겠다며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짓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탄로나면 혁태는 물론이고 우리 민주까지 현장에서 체포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제발 두 분께서라도 민주를 설득해서 그 설명회를 막아주십시오. 제 아들은 이미 글렀지만 우리 며느리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혼신을 다한 연기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딸이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민주의 부모는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며 당장 딸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의 세탁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마자 제 얼굴에서 눈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냉소가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조 반장이 보내온 녹음 파일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파일 속에서는 민주의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고 민주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너 당장 그 설명회 그만두지 못해. 네 시어머니가 다녀갔는데 네 서방 그거 사기라며. 너까지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엄마, 그 할망구 말을 믿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좀 믿어줘.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다 같이 부자로 살 수 있단 말이야. 시끄러워. 엄마는 부자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랑 설명회 장소로 쫓아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전화는 민주의 어머니가 악을 쓰며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비난이, 안으로는 가족의 압박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혁태는 여전히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겠지만 민주는 아마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터였습니다. 이제 모든 장기 말은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외통수에 걸려들었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체크메이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옷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인생의 가장 화려한 마지막 무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인간의 허영과 탐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가장 낡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행사장 구석의 벽에 기대어 묵묵히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대걸레는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소품이었죠. 제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마치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두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잔인한 장례식 말입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침내 무대 뒤편의 문이 열리고 아들 혁태와 며느리 민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받은 듯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은 그들을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혁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들거렸고 민주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고 어두웠습니다. 친정 부모의 압박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은 것이 분명했죠. 요란한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미리 섭외된 바람잡이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혁태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제로봉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음해에 대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희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실체도 없는 AI 기술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그 거짓말들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과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혁태의 순서가 끝나고 민주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 구조와 향후 수익 모델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발표 중간중간 말을 더듬었고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와 전혀 다른 수치를 언급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객석에서는 조금씩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가 청중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거물이 등장했습니다. 골드피스 캐피탈의 윤 회장이었어요. 그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부러 늦게 도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혁태와 민주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들의 인사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쳐 가장 앞자리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 위를 응시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죠. 모든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우호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혁태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비된 답변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다시 거짓된 자신감이 피어오르던 바로 그 순간 윤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의 혁태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 대표,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소. 그런데 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오. 그는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최 기자를 통해 보낸 바로 그 비밀 장부의 출력물이었습니다. 여기 작년 12월 자 지출 내역을 보니
해외 투자 파트너 접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되었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고민주 이사께서는 개인 SNS에 몰디브의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셨던데 혹시 그 해외 파트너가 몰디브에 사는 분이었소? 날카로운 질문에 행 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혁태와 민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그것은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가 휴가와 출장을 겸해서 그곳에서 우연히 파트너를 만나. 혁태의 변명은 처참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오해라?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윤 회장은 이번에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강남의 한 명품관에서 단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었더군. 이것도 사업상 필요한 경비였소? 어떤 사업을 하기에 직원 부인의 가방을 법인카드로 사준단 말이오? 그것은 혁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객석은 이제 노골적인 비웃음과 분노의 목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들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수행원은 노트북 하나를 무대 위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 위로 제가 보냈던 비밀 장부의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돈 10억 원이 그들의 계좌로 들어온 날부터 그 돈이 어떻게 그들의 자동차와 집, 명품과 사치스러운 유흥비로 둔갑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행사장은 거대한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혁태와 민주는 마침내 서로를 향해 억눌러왔던 모든 증오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미친 여자야. 닥쳐. 무능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으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마지막 남은 체면과 위신은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기자와 다른 피해자들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경찰들은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로 올라가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던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혁태, 고민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대걸레를 밀며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고함 소리는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그 차가운 공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세상은 한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구경거리처럼 소비되었죠. 저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묵묵히 저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기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시작한 공동소송의 모든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갔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린 제 삶의 기둥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는 고되고 지난한 복구 작업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혁태와 민주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각각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이 TV 화면에 잠시 비쳤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들의 남은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저 역시 제 남편의 목숨값이었던 10억 원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다시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상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어느 날 오후 저는 문득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 손으로 시작한 이 지독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찢어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수감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들른다는 그들의 텅 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장소는 이제 모든 가구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시멘트 속살을 드러낸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허술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혁태와 민주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대신 회색 죄수복 안에 입을 허름한 네일을 입고 있었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빛나던 눈동자는 모든 빛을 잃고 죽은 동태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들어선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혁태였어요. 그는 바닥을 기어오다시피 제 발치로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딱 한 달만 쓰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무서워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를 가득 메웠습니다. 옆에 있던 민주 역시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들의 구차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연민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게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자 끝이 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메마르고 차가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며 울부짖는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그 저주받은 공간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죠. 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었던 남편의 유품. 저는 그 수첩을 들고 남편의 유골이 모셔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의 작은 유골함 앞에
저는 소주 한 잔과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남편에게 제가 걸어온 길고 긴 싸움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죗값을 치르게 됐어. 그리고 나는 우리 집을 지켰고 당신의 명예도 지켰어. 당신이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나 정말 강하게 살았지? 나 잘했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의 앙금까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최민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돌아온 돈의 절반을 떼어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 기자님, 이걸로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재단이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고 저녁이면 남편의 사진과 마주 앉아 조촐한 식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재단에 나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제 삶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지금의 제가 과거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